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때 소명령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홍 여사는 즉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쟤들 바다에 놀러 간다는데 너도 같이 갈래? 나는 즉시 내 목에 선명한 키스 마크가 생각나 바로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아니, 햇볕이 너무 강해서 안 내려갈래. 홍 여사는 양랑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좀 놀다 올까? 나는 즐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시원한 음료 좀 준비해달라고 할게요. 이따가 놀고 올라와서 드세요. 해변에는 이미 여러 개의 의자와 파라솔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꽤 시원한 자리를 골라 편안하게 앉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차례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신나게 바다로 내려가 놀았다. 이때 손우가 나왔는데 그녀는 온통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몸매가 꽤 좋다는 것은 인정해야 했다. 매혹적인 곡선과 섹시함, 걸음걸이마다 특별한 매력이 묻어났다. 배윤지가 왜 그녀와 몇 번이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지 알만했다. 그렇게 여러 번을 겪고도 아직 확실히 끊어내지 못한 것이다. 나와 백영초는 나란히 앉아 차가운 음료 한 잔을 함께 마시며 천천히 더위를 식혔다. 손우가 우리를 지나갈 때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암시적인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삼도련님, 바다에 안 내려가세요. 나는 그저 그를 대신해 부드럽게 손을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다들 재미있게 노세요. 손우의 시선은 다시 한번 내 옆에 남자에게 꽂혔다.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마치 자신의 목적을 얼굴에 써 붙인 것 같아 나를 불쾌하게 만들어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내가 불쾌해하는 것을 보자 그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몇 걸음 더 나아갔다. 하지만 불과 몇 걸음 가지 않아 그녀는 갑자기 모래사장에서 발을 헛디뎌 몸이 즉시 뒤로 넘어졌다. 현재 각도로 보아 만약 그녀가 정말 넘어진다면 분명히 내 옆에 앉아있는 백영초의 품으로 떨어질 것이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즉시 차갑게 비웃으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발을 뻗어 그녀를 가볍게 찼다. 내 발길질 때문에 원래 뒤로 넘어지려던 손우는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 온몸이 앞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의 얼굴은 그대로 모래사장에 처박혔고 입안은 온통 모래로 가득 찼다. 그 광경을 보니 나는 그저 통쾌할 따름이었다. 퇴! 그녀는 화가 나서 고개를 돌렸고 마침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내 눈빛과 마주쳤다. 뭘 봐? 나는 턱을 치켜들고 차갑게 말했다. 생각해봐. 방금 네가 정말 내 남자친구 품에 안겼다면 내가 불쾌할 거고 내 남자친구도 불쾌할 거고 내 남자친구도 기분 좋지 않을 거야. 우리 셋 다 불쾌하느니 차라리 너 혼자 손해보는 게 낫지. 내 말이 맞지 않아. 손우의 안색은 즉시 매우 험악해졌고 그녀는 소리쳤다. 그래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찰 수 있어. 라이브 스트리밍의 댓글 창이 즉시 더 활발해졌다. 손우 연기력 진짜 형편없다. 삼도련님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다니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구든 다른 사람을 좋아할 권리는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임자 있는 남자를 좋아하면서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티내면 안 되지. 완전 상간녀가 되려고 작정한 건데 아직도 쟤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네. 정말 말 다 했다. 나는 일부러 도발적으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고 손우는 화가 나서 몸을 돌려 바다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해변 아래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 나도 조금 마음이 동했다. 백영초는 내 의도를 알아채고 나를 돌아보며 작게 물었다. 물에 들어가고 싶어? 너도 수영복 가져왔잖아. 나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그를 쏘아보았다. 내가 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다에 안 내려가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 하지만 나는 즉시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못 내려가지만 그는 완전히 가능하다. 그도 수영복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나는 재빨리 제안했다. 백영초의 몸매가 저렇게 좋은데 계속 셔츠 속에 감춰두는 건 너무 낭비였다. 나는 옆을 쳐다보았다. 샤오인치 무리들은 모두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몸매 좋은 걸 모를까봐 안달난 것처럼 근육을 과시하고 있었다. 아직 당신이 수영복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어. 빨리 가서 갈아입고 와. 갈아입고 오면 내가 선크림 발라줄게. 나는 신나서 말했다. 백영초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명백히 갈아입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심지어 내가 계속해서 그에게 상기시키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수영복을 가져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샤오인치와는 달랐고 자신이 보수적이고 진지한 성격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내밀고 부드러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면 내가 같이 수영복으로 갈아입을까? 그 말을 듣자 그는 즉시 눈썹을 치켜 올리며 흔쾌히 동의했다. 좋아. 하지만 내가 신나게 방에 가서 내 비키니를 꺼내왔을 때 그의 안색은 즉시 어두워졌다. 이 비키니는 작은 천조각 2개와 다름없어서 거의 아무것도 가리지 못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넌 절대 이 옷으로 갈아입으면 안 돼. 나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도망갈 생각 마. 우리 같이 갈아입기로 약속했잖아. 그는 아무 말 없이 직접 내 손에 있던 비키니를 가져가 정확하게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나 혼자 갈아입는 걸로 충분해. 넌 갈아입을 필요 없어. 내 피부가 저렇게 희고 부드러운데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감상할 기회를 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씩씩거리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마지못해 말했다. 알았어 그럼. 잠시 후 백영초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그의 피부는 샤오윈치처럼 아주 하얗지는 않았지만 차갑고 건강한 피부색이었고 넓은 어깨와 가는 허리 그리고 길고 곧은 다리를 가진 완벽한 몸매였다. 예전에 당신 모델 해도 되겠다고 말한 거 정말 농담 아니었어. 우리 둘은 천천히 밖으로 나갔고 그때서야 내가 그에게 선크림을 발라주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나는 서둘러 가방에서 선크림 튜브를 꺼내 그에게 말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선크림 발라줄게. 등부터 먼저. 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내 쪽으로 돌렸고 얼굴은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 쪽을 향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이때 다시 폭발했다. 평생 아이돌 덕질 한 번 안 해본 내가 연예인도 아닌 남자한테 빠질 줄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있을 수 안 되겠다. 정신 차리러 살인사건 몇 개 보고 와야겠어. 도덕, 양심, 어디 갔어? 당장 위챗 아이디 내놔. 어느 방향으로 절해야 이 남자한테 키스할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지금 당장 옌샤오 몸에 빙의하게 해줘. 나는 천천히 그의 등에 선크림을 다 바르고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윙크하며 계속 말했다. 돌아봐. 앞에는 아직 안 발랐잖아. 백영초는 순순히 몸을 돌렸고 나는 느긋하고 천천히 그의 몸에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다. 특히 앞쪽을 바를 때는 일부러 아주 천천히 그의 가슴과 복부의 단단한 근육 하나하나를 가볍게 만졌다. 그의 근육이 정말 탄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만지는 느낌이 정말 최고였다. 나는 마음껏 그의 몸을 만지면서 그를 놀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열심히 운동해야겠어. 안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배가 맥주병처럼 나올 거야. 백영초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나는 담배도 거의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셔. 생활 습관이 아주 건강해. 지난번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아주 좋았어. 그는 손을 들어 내 뺨을 부드럽게 꼬집으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해야 할 사람은 너 같은데 너처럼 불규칙하게 먹다가는 나보다 먼저 맥주병 배가 생길 거야. 나는 정말 야행성이 없고 음식도 짜고 맵게 먹었다. 가리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밀크티와 구운 음식을 가장 좋아했고 그 다음이 허거와 매운 음식이었다. 이런 말들은 예전부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그 맛있는 음식들을 포기하라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었다. 선크림을 다 바른 후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이제 바다에 놀러 갈 거야. 그는 그저 옆에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 손으로 내 허리를 소유욕 가득하게 감싸며 나른하게 대답했다. 안 가. 나는 즉시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방금 수영복은 왜 갈아입은 거야? 그는 그저 천천히 눈을 뜨고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갈아입으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 나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바다에 내려가고 싶은 건 나인데 당신이 못 가게 했잖아. 그는 즉시 말했다. 네가 잠수할 줄 아는 거 기억나.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응,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네가 전에 참여했던 황도 가정 프로그램에서 봤어. 아마 그때부터 내가 물속에서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나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그의 가슴에 기대고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놀렸다. 배경초, 당신 정말 겉으로는 진지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몰래 나를 지켜봤구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차갑고 속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 앞에서는 마치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 내가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조금도 피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한마디로 단정했다. 맞아. 너와 관련된 모든 것은 내가 다 알고 싶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대답에 매우 만족했다. 나는 느긋하게 선글라스를 끼고 그의 품에 편안하게 안겨 푸른 하늘과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무와 허연이 물속에서 손을 잡고 해변으로 걸어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시무는 즉시 웃음을 터뜨리며 놀렸다. 너희 둘 섬에 그냥 햇볕 쬐러 온 거야? 햇볕 쬐고 싶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배경초는 그저 차갑게 그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이게 좋아. 허연의 머리는 방금 민물로 씻어서 아직 약간 젖어 있었다. 시무는 우리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닦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물었다. 오늘 오후에 다들 뭐 할 계획 있어? 배경초가 드물게 입을 열었다. 다이빙 하러 갈래? 시무와 다른 몇 명은 모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있었다. 비록 오랫동안 다이빙을 하지 않아 기술이 조금 녹슬었지만 배운 기술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가야지. 시무는 즉시 대답했다. 배경초는 느긋하게 말했다. 오후에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교가 다 잘 준비했을 거야. 나는 놀라서 그를 돌아보았다. 언제 준비했어? 다른 활동도 더 준비했어. 내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그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차차 알게 될 거야. 이번 다이빙 여행은 당연히 나와 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진 전체가 함께 초대되었다. 우리는 그의 개인 요트를 타고 출발했다. 그 외에도 전문 스쿠버 다이빙 강사들을 미리 고용했고 옆에는 항상 구조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교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가 이미 꼼꼼하게 다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배경초의 개인 요트는 매우 호화로웠고 그 안의 편의시설은 매우 완벽했다. 헬스장, 스파, 영화관 등 원하는 것은 거의 다 있었다. 나는 예전에 시무에게서 이 요트가 초기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 매년 유지비만 해도 수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들었다. 나는 배경초가 부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살며시 그의 손목에 찬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내가 예전에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것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예전에는 이 시계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그는 부드럽게 내 얼굴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사실 이건 내 거야. 내 거라고. 나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 거라고.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내 거지. 내가 기뻐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시무가 억울하게 불평했다. 너 정말 친구보다 여자를 더 챙기는구나. 지난번에 내가 빌려달라고 했을 땐 빌려주지도 않더니. 그들 둘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고 같은 바지를 입고 자랐다. 그런데 수십 년의 우정이 내가 그를 안 지 1, 2년만도 못하다니. 시무는 만약 배경초가 고대에 살았다면 분명히 미색에 빠져 나라를 망치는 홍군 타입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배경초는 무심하게 시무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여자 바뀌는 거 이제야 알았냐고 말하는 것 같았다.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방의 시청자들은 이때 완전히 말을 잃었다. 전에 핑크 다이아몬드도 선물했잖아. 이제 요트 하나 더 선물하는 게 뭐 대수겠어. 흑흑, 이 꼴 보기 싫은 부자놈들이랑 한판 붙고 싶.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은 정말 가치 있었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요트를 직접 본 건 처음이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본 셈이지.
삼도련님, 바람이 너무 세서 이 하인의 신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옌샤오의 사하번 문 앞에 이미 서 있어요. 누가 빨리 밧줄을 어디에 꺼는 게 좋을지 알려줘요. 비록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흥분하지는 않았다. 사실 이 요트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고 매년 유지비로 많은 돈을 써야 하니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게 훨씬 나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내 표정은 분명히 극도로 침착하고 태연했을 것이고 그들은 내가 원래 부잣집 딸이라는 것을 불현듯 떠올렸다. 아마 크고 작은 광경을 다 겪어봤을 테니 이 정도 일로는 나를 흔들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모두에게 물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이때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약간 어눌한 중국어로 내게 대답했다. 근처에 돌고래만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돌고래가 자주 출몰해서 스쿠버 다이빙 장소로 이상적입니다. 운이 좋으면 핑크 돌고래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호화로운 요트보다 자연 속에서 돌고래를 보는 것이 나를 훨씬 더 설레게 했다. 나는 즉시 흥분해서 되물었다. 정말 핑크 돌고래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해양 생물에 대해 나는 항상 특별한 경외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길들여져 훈련받고 공연하는 해양 동물을 보기 위해 수족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들을 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 느낌이 정말 최고였다. 이번에 정말 핑크 돌고래를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텐텐아, 카메라 가져왔어. 나는 흥분해서 텐텐에게 물었다. 돌아보니 그녀는 이미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왔어. 꼭 걔네들 사진을 찍어야겠어. 이때 배경초는 그저 요트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대어 눈앞에 광활하고 푸른 대양을 향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고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텐텐은 아름다운 각도를 찾기 위해 카메라를 돌리다가 우연히 그의 그 부드러운 광경을 보고 즉시 놀라서 멍해졌다. 이게 내가 예전에 알던 도련님이 맞아. 항상 냉철하고 엄격하며 아이들을 울릴 수 있는 눈빛을 가진 남자가 지금 옌샤오를 이렇게 부드럽게 쳐다보다니 텐텐은 참지 못하고 즉시 몰래 카메라를 들어 이 희귀한 순간을 빠르게 찍었다. 이번에 그녀는 특별히 작은 사진 인화기도 가져왔으니 오늘 밤 별장에 돌아가면은 즉시 인화할 것이 분명했다. 요트가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닻을 내리자 우리는 즉시 잠수복으로 갈아입었다. 각자 한 쌍씩 다이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이끌고 함께 내려가 놀았다. 나는 스쿠버 다이빙 경험이 풍부해서 누가 가르쳐줄 필요도 없었고 심지어 텐텐을 도와줄 수도 있었다. 사실 샤오인치도 텐텐과 함께 다이빙하고 싶어 했지만 두 사람이 또 무슨 일로 토라졌는지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카메라의 방수 처리를 꼼꼼히 한 후 나는 곧바로 텐텐과 함께 바다로 내려갔다. 배경초도 막 물에 들어가려던 순간 손우가 즉시 그에게 빠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아양을 떨었다. 삼도련님,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할 줄 몰라요. 저 좀 데리고 같이 다이빙 해주실 수 있나요? 안 돼. 그는 매우 단호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즉시 나를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사실 처음에는 배윤지도 그녀를 데리고 가기로 동의했지만 그녀 자신이 거절했다. 그때 그녀는 최소한의 예의상 그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요트 갑판에 어색하게 혼자 남겨졌다. 만약 시모와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방금 전 생각을 알았다면 분명히 조금도 거리낌 없이 크게 웃었을 것이다. 감히 배경초에게 예의와 매너를 논하다니 정말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이야기였다. 원래 예의나 매너 같은 것들은 이 냉정한 남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 냉담하고 항상 거리를 두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은 모두 단 하나의 단어, 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비즈니스계에서 누가 감히 배경초에게 매너를 논하겠는가? 나는 재빨리 텐텐을 이끌고 바닷속으로 잠수했다. 이번에는 산소통을 가지고 와서 호흡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훨씬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었다. 응텐텐은 이때 카메라를 가져온 자신을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깊은 바닷속에서 우리는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와 정교하고 아름다운 산호초,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갖 종류의 신기한 해양 생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나는 바닷속의 아름다운 신선경에 몸을 맡기는 편안함을 마음껏 즐겼다. 응텐텐은 이때 사진 찍을 각도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 그녀는 바로 옆에서 다이빙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새 샤오윈치로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때 나는 이미 백영초 옆으로 헤엄쳐 갔다. 손우도 강사를 따라 물에 들어왔다. 바다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계속해서 백영초의 모습을 찾았다. 내 옆에 남자를 보자 그녀는 즉시 강사의 손을 놓고 우리 쪽으로 빠르게 헤엄쳐 왔다. 나는 막 위로 올라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를 꽉 잡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사람이 손우라는 것을 알았다. 손우는 물속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나는 그녀가 뭘 하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신경 쓸 기분도 아니었다. 막 몸을 돌려 떠나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내 산소호스를 잡고 힘껏 한번 당겨 산소호스가 즉시 빠져버렸다. 이 갑작스러운 사고는 너무 빨리 일어났다. 만약 내가 다이빙 경험이 많아 즉시 숨을 참지 않았다면 이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 백영초는 즉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고 그의 안색은 즉시 차갑고 무섭게 변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벗어 나에게 주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나는 수면 위를 가리키며 내가 먼저 헤엄쳐 올라가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손우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내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백영초는 이때 완전히 인내심을 잃고 단호하게 물속에서 그녀를 향해 강하게 발차기를 한 후 재빨리 나를 밀어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갔다. 우리 둘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자 그는 즉시 나를 요트로 올려보냈고 그의 안색은 이제 극도로 차가워져 있었다. 나는 그가 지금 극도로 화가 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나 자신도 이때 그 못지않게 화가 났지만 그의 방금 전 발차기가 정말 통쾌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했다. 내가 막 그를 달래려 입을 열려던 순간 갑자기 눈앞에 특별한 광경이 나타나 내 모든 주의를 끌었다. 놀라움과 기쁨에 나는 거의 즉시 방금 전의 분노를 잊어버리고 흥분해서 소리쳤다. 돌고래다. 진짜 핑크 돌고래야. 프로그램의 카메라 렌즈가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이때 즉시 폭발했다. 세상에 진짜 핑크 돌고래네. 엄마 딸 오늘 출세했어. 진짜 많다.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 본 거 정말 가치 있었어. 고집 부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본 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이 광경 놓칠 뻔했어. 나는 즉시 흥분해서 백영초의 손을 끌었고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경초야, 저기 좀 봐. 진짜 핑크 돌고래야. 그의 차갑고 어두웠던 얼굴이 마침내 조금 풀렸다. 그는 힘없이 웃었다. 보고 있어. 나는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를 재촉했다. 이거 찍어서 할머니랑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줘야 해. 네, 휴대폰은 어딨어? 빨리 꺼내서 몇 개 더 찍어.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필요 없어. 나는 즉시 그를 가볍게 쏘아보았다. 너 보라고 찍으라는 게 아니라 집에 계신 장 할머니 보시라고 찍으라는 거잖아. 장 할머니가 분명히 아주 기뻐하실 거야. 장 할머니는 이때 생방송을 보고 계셨는데 내가 할머니를 언급하는 것을 듣자 즐겁게 웃으셨다. 역시 작은 며느리가 제일 속이 깊다. 이 생각을 하니 할머니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배추를 우리 집 돼지가 파갔다니 정말 아깝기 짝이 없다. 내가 하는 말이라면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따랐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대충 짧은 동영상 몇 개를 찍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뛰노는 핑크 돌고래 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고 다시 한번 자연의 무한한 신비에 감탄했다. 그리고 내 옆에 그는 그저 부드럽게 고개를 기울여 오직 나만을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금 그의 눈에는 바로 옆에 서 있는 여자의 1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핑크 돌고래떼가 점차 멀리 헤엄쳐 가자 바닷속에서 다이빙하던 사람들도 차례로 배 위로 돌아왔다. 막 산소 마스크를 벗자마자 한 사람이 화가 나서 손우 앞으로 빠르게 다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방금 뭐 한 거야? 물속에서 다른 사람의 산소줄을 잡아당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너 때문에 사람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어. 이때 손우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자신이 방금 무심코 내 산소 호스를 잡아당겼다는 것을. 처음에는 백영초에게 물속에서 발로 차였을 때 그녀는 매우 서러웠다. 그러다 바닷속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점차 그 일을 잊어버렸다. 요트로 다시 올라와 그 사람의 질책을 듣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방금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겁에 질렸다. 그녀는 서둘러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전 그게 산소호스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라이브 스트리밍 댓글창은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뭐라고? 손우가 옌샤오의 산소줄을 잡아당겼다고. 어쩐지 아까 옌샤오랑 삼도련님이 배에 일찍 올라오더라. 다들 저기 봐. 옌샤오가 벗어놓은 산소통 진짜로 줄이 뽑혀있네. 손우 미친 거 아니야? 저러다 사람 죽일 수도 있는데 뇌는 집에 두고 나왔나? 손우가 고의였든 아니었든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단지 이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녀가 다음에 또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를지 누가 알겠는가. 제작진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당연히 아무도 백영초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손우에게 직접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었다. 손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반박했다. 하지만 전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고의든 아니든 당신은 이미 저질렀어.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번에 옌샤오가 무사했던 건 순전히 운이 좋았고 반응이 빨랐기 때문이지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알아서 하차해. 진 감독이 차갑게 말했다. 백영초가 있는 한 옌청으로 돌아가도 손우는 편히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손우는 원래 배윤지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별장으로 돌아오자마자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그에게 세게 뺨을 맞았다. 알고 지낸 이후로 배윤지가 그녀에게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한 대의 따기에 손우는 정신이 아찔해지고 귀가 멍멍해졌으며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진 것 같았다. 네가 자해하는 건 상관없는데 나까지 끌어들이지는 마. 내가 8대 조상까지 재수가 없어서 너 같은 걸 만났지. 그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백영초는 손우를 프로그램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노를 직접 배윤지에게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전설 속의 배씨 가문삼 도련님도 소문만큼 무섭지 않다고 자만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예전에는 그가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정말 화를 내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배윤지의 부모님까지 고개를 숙여 애원하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었다. 배씨 가문의 둘째 집안은 비록 본가에서 분가했지만 혈연관계를 말처럼 쉽게 끊을 수는 없었다. 둘째 집안의 외부 사업들은 사실상 여전히 훈얼그룹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만약 백영초가 정말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은 조금의 저항할 능력도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자 배윤지의 자존심은 큰 충격을 받았다. 배윤지와 손우 커플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후 남은 4커플은 약 일주일 더 촬영을 계속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이 7일은 백영초가 겨우 마련할 수 있었던 가장 긴 휴가였다. 만약 그가 하루 이틀만 더 쉬었다면 이교와 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칼을 들고 찾아왔을 것이다.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밖에서 즐겁게 놀았다. 사학원으로 돌아왔을 때 화단의 풀은 이미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내 삶은 다시 익숙한 궤도로 돌아왔다. 꽃을 심고 나무를 돌보고 일상생활에 대한 비디오를 몇 개 더 찍고 집을 청소하고 돌보는 데 바빴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 어느덧 입학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중요한 날 당연히 온 가족이 함께 가주길 바랐다. 처음에는 백영초가 너무 바빠서 오라고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언제부터인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자 두 분은 즉시 매우 불만스러워했고 얼굴은 계속 언짢은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상기시켰다. 당신 좀 그만 불평할 수 없어? 그냥 속상한 거잖아. 우리 집에서 잘 키운 배추를 웬 돼지 한 마리가 파가버렸으니.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듣고 나서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빨리 되진 않을걸. 샤오샤오가 졸업하려면 아직 4년이나 남았어. 우리 집 배추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파가지. 사실 이것은 백영초가 우리 가족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이었다.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그는 절대로 어떤 수단으로도 나를 일찍 결혼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내가 안심하고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백영초는 이제 30살이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아이들이 뛰어다닐 나이인데 그는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기로 결심했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나에게 품은 감정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은지 분명히 증명되었다. 나와 그는 천천히 함께 교정으로 들어섰다. 우리의 등장은 즉시 주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끄는 매우 눈에 띄는 광경이 되었다. 그는 직접 내 캐리어를 끌어주었고 인내심 있게 내가 모든 입학 절차를 마치는 것을 도와주었다. 가장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그가 직접 매우 세심하게 처리해 주었다. 나는 이과 수석으로 옌청대학교에 입학했다. 게다가 백영초는 나를 지지하기 위해 직접 수천만 위안을 이 대학교의 연구개발 기금에 기부했다. 그래서 나는 학교 측에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을 제안할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다. 의무적인 군사훈련 기간이 끝나면 나는 통학을 허락받아 기숙사에 머물지 않고 계속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백영초가 군사훈련 통지서를 들어 잠시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군사훈련이 2주나 되고 폐쇄형 관리라니? 시간이 좀 너무 긴 것 같은데. 그는 나를 쳐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마디 더 제안했다. 아니면 군사훈련 그냥 면제 신청해줄까? 나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아니, 난 참여하고 싶어. 친구들과 동떨어지고 싶지 않아. 군사훈련은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반 친구들과 가장 빨리 친해지고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야. 2주뿐인데 금방 지나갈 거야.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내 이마에 자기 이마를 맞대고 불만스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하루가 1년 같을 거야. 나는 아주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주도적으로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군사훈련 끝나면 제일 먼저 당신 찾아갈게. 오후에 그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학교에 너무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내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을 보고 나서야 그는 안심하고 차를 타고 학교를 떠났다. 군사훈련 기간 동안 나는 당연히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다. 사인실 기숙사는 꽤 편안했고 각자 위층 침대 아래층 책상 구조였으며 개별 화장실, 넓은 발코니 그리고 에어컨까지 있었다. 이 정도 조건이면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기숙사 생활은 처음이었다. 예전부터 여자 기숙사는 후궁 암투처럼 복잡하다고들 했다. 4명이 모이면 3개의 파벌이 생긴다고. 처음에는 나도 조금 걱정했다. 하지만 막상 친구들과 지내보니 내가 너무 과하게 걱정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반은 여학생이 대부분이었고 거의 다 내 팬이거나 나와 백영초 커플의 열렬한 팬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활기차고 즐거우며 성실하고 노력하는 소녀들이었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단지 이 군사훈련만은 예외였는데 정말 고통스러우면서도 매우 재미있었다. 매일 훈련을 마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온몸이 뼈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한 것처럼 쑤셨다. 그날 유난히 힘든 훈련을 마친 후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 나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멍하니 되물었다. 나가서 뭐하게. 사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어폰을 끼고 백영초와 통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룸메이트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내 통화를 들으며 태연하게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구경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나 지금 군사훈련 구역 정문 밖에 있어. 하룻밤 외박 허락받아 놨으니까 빨리 이리 와. 오늘이 내가 군사훈련에 참여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고 그를 못 본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 이때 나는 막 샤워를 마쳐 머리가 약간 젖어 있었고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훈련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이제 내 다리는 거의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 옷 갈아입고 바로 나갈게.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부했다. 내일 갈아입을 옷도 챙겨와. 내일 아침에 일찍 데려다 줄게. 나는 재빨리 모든 것을 챙기고 고개를 들었을 때 3명의 룸메이트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구경하는 얼굴과 마주쳤다. 나는 눈을 흐기며 그들을 부드럽게 쏘아보고 귀엽게 꾸짖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좀 그만 구경할 수 없어. 말을 마치고 나는 즐겁게 배낭을 메고 방을 나섰다. 군사훈련 구역 정문에 도착하자 그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외박 허가 절차도 그가 깔끔하게 처리해 놓았다. 차에 오르자마자 나는 그의 조급한 손길에 이끌려 품에 안겼다. 우리 두 사람은 격렬한 키스로 지난 며칠 동안 쌓인 그리움을 표현했다. 운전기사 아저씨는 서둘러 칸막이를 올렸다. 마치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그가 내 귓가에 그리움 가득한 목소리로 작게 물었다. 나 보고 싶었어. 나는 숨을 살짝 헐떡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히 보고 싶었지. 근데 해외 출장 갔다 온 거 아니었어. 그가 내 약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비행기에서 내렸어. 나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약간 꾸짖는 투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여기로 달려온 거야? 피곤하지도 않아.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몸을 숙여 내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행동으로 자신이 피곤하지만 내가 더 보고 싶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부드럽게 품에 안고 애정 가득한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널 숨겨두고 싶. 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분명 어떤 여자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끼어들어 이제부터는 오직 애지중지하며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백영초는 나를 제일 공간 별장으로 데려간 후 개인 스파센터로 데려가 약욕과 마사지를 받게 해주었다. 지난 며칠간의 군사 훈련 끝에 이때서야 나는 온몸에 쑤시고 굳었던 근육이 마침내 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밤에 그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침대에서 서로를 껴안고 잡담 몇 마디를 나누다가 금방 잠이 들었다. 2주간의 군사훈련이 마침내 끝났다. 나는 공식적으로 학생 생활로 돌아와 안정적인 학업 궤도에 들어섰다. 대학 수업 시간표는 사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다.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도 나는 꽤 많은 여가 시간이 있었다. 나는 룸메이트들과 함께 동아리 하나에 가입했지만 학생회에는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나 자신을 위한 여가 시간을 남겨두었다. 그 여가 시간은 당연히 연애를 위한 것이었다. 10월의 옌청은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나뭇잎은 점차 노랗게 물들어 땅에 떨어졌다. 오늘 교수님이 갑자기 휴강을 하셔서 수업 일정이 변경되었다.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백영초를 찾아 회사에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막 도착했을 때 그가 마침 손님을 접대하러 나가려던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직접 나가서 접대할 정도의 손님이라면 분명히 평범한 인물은 아닐 것이다. 그가 나를 보고 가볍게 웃었다. 같이 갈래? 그냥 식사 자리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그와 함께 가기로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방은 엽시 성을 가진 남매였고 꽤 젊었다. 엽시 가문과 훈월 그룹은 어떤 생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었다. 나는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약간 지루하게 느껴져서 그냥 무시하고 먹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백영초는 한편으로는 상대방과 업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세심하게 내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다. 그의 이런 행동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인 여판이 계속해서 나를 여러 번 쳐다보았다. 사실 나도 그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여판은 그녀의 오빠인 엽정남처럼 강하고 유능한 타입이었고 외모는 매우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 같았다. 그녀가 하는 말 몇 마디만 들어도 그녀가 매우 기백 있는 여자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업무 이야기를 마쳤을 때쯤 나도 배불리 먹었다. 이때 여판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예전에 오빠가 늘 말했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가 삼도련님의 눈에 들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고. 오늘 옌샤오 씨를 만나니 정말 놀랐어요.
나는 부드럽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은 후 고개를 들어 그녀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삼도련님이 좋아할 타입은 분명히 당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파는 매우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나는 턱을 괴고 흥미롭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그가 좋아할 타입은 어떤데요? 옆에 앉아있던 엽정남이 이때 즉시 눈짓으로 그녀에게 경고하며 낮은 목소리로 상기시켰다. 화나. 하지만 여파는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직설적으로 말했다. 문당 호대몬 당우대 집안 수준이 비슷한 사람인 타입이죠.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다. 제가 그와 문당호대 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여파는 약간 당황했다.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녀가 계속해서 물었다. 저희가 방금 나눈 이야기들 옌샤오 씨는 이해하셨나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여파는 아쉬운 척하며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평소에 삼도련님과 함께 있을 때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연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겠어요? 연애할 때는 당연히 껴안고 키스하는 거죠. 누가 애인을 만나서 업무 이야기를 하겠어요. 옆판의 안색이 즉시 굳어졌다.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말투는 부드럽지만 도발적이었다. 여판 씨, 솔직히 말해서 연애와 사업 이야기는 원래 같은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연애라는 감정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권해요. 여판이 차가운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매일 업무로 바빠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쓸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저는 단지 당신과 삼도련님 사이에 분명히 거리가 있고 공통된 화제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자 백영초가 차갑게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평온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다. 엽씨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는 느긋하게 한 팔을 내 의자 뒤로 두르고 보호하고 소유하는 듯한 자세로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마다 각자의 분야가 있죠. 제 일은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녀가 아는 것을 제가 반드시 잘 알 거라고 확신하시죠? 엽씨의 논리대로라면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건가요? 엽정남은 그가 불쾌해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즉시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재치있게 화제를 돌려 제때의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식사가 끝났을 때 엽정남은 나와 백영초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엄하게 여판을 꾸짖었다. 오늘 너 왜 그래? 여파는 그저 침묵했다. 엽정남은 화가 나서 미간을 찌푸렸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훈월그룹과의 모든 협력권은 전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야. 여판이 불만스럽게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오빠도 예전에 배씨 가문과의 연혼 이야기를 했었잖아. 엽정남은 미간을 찌푸리며 여동생을 쳐다보고 심하게 꾸짖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남의 여자친구를 곤란하게 만들어? 엽환. 그건 너무 품이 없는 짓 아니야? 그 연혼 이야기는 원래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우리 집안이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았는데 너는 마땅히 너 자신을 돌아봐야지. 질투심에 눈이 멀게 두지 마. 여파는 사실 백영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저 불만족스러운 심리, 늘 자기 자신을 나와 비교하는 마음 때문일 뿐이었다. 알았어. 여판이 차갑게 대답했다. 엽씨 남매 앞에서는 나는 어떤 불쾌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백영초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몇 번이나 내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모두 뿌리쳤고 그의 손등이 붉어질 때까지 때렸다. 마지막에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는 끝까지 내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나 건드리지 마. 우리는 원래 공통된 화제도 없잖아. 그 엽씨나 찾아가서 이야기해. 내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가 부드럽게 나를 달랬다. 샤오샤오, 너 지금 괜한 질투 부리는 거야. 나는 즉시 입술을 삐죽 내밀고 고집스럽게 대꾸했다. 그래, 난 원래 비합리적인 사람이야.
못 견디겠으면 그 옆시나 찾아가서 이야기해.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 이름조차 기억 못해.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비꼬았다. 궁금하지? 내가 알려줄게. 그녀 이름은 여판이야.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때 무슨 말을 해도 틀린 것 같았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전화기 저편의 이교에게 엽시 가문과의 협력건에 대해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손을 뻗어 그의 휴대폰을 막고 놀라서 물었다. 설마 협력을 취소하려는 거야? 그는 가볍게 웃었다. 샤오샤오. 나는 그룹 전체의 결정권자이지만 그룹 전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해. 프로젝트가 이 단계까지 진행되었는데 취소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일을 아랫사람에게 맡겨서 그녀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지. 엽시 가문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다. 이전에 투자한 비용은 셀 수도 없었고 그도 독재적인 군주가 아니어서 취소하고 싶다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손을 내렸다. 갑자기 약간 부끄러워져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 그렇게까지 화난 건 아니었어. 그가 부드럽게 손을 뻗어 내 뺨을 꼬집었다. 그의 목소리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내 입술에 지금 기름병 하나는 걸 수 있겠는데 아직도 화 안 났다고.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부드럽게 그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마음이 좀 불편했을 뿐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그에게 부족하지 않다고 온갖 도리를 늘어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내 진정한 감정과 마주했을 때 나는 여전히 속상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을 듣자 그는 나를 껴안은 팔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그의 눈빛은 약간 가라앉았고 불쾌해 보였다. 그날 이후 우리 둘은 서로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그 불쾌했던 일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원래 감정 조절을 꽤 잘하는 편이라 며칠 만에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나는 정말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그는 이 일을 매우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차피 외부 사람들이 내가 그에게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느끼는 것 뿐이었다. 이 문제는 원래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그날 이교가 공손하게 들어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삼도련님, 사람들을 시켜 급히 당신 명의의 모든 부동산, 현금, 주식, 투자펀드 자산을 통계냈습니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니 만약 이교가 직접 사람들에게 통계를 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조차도 백영초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정말 역같은 부자놈들이야. 그 중에서 양도 및 증여 가능한 자산들을 모두 걸러내. 백영초가 태연하게 명령했다. 이교는 즉시 깜짝 놀라 서둘러 되물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양도하고 증여하신다고요? 백영초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해야 하나. 이교는 안경을 살짝 밀어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옌샤오. 그가 즉시 대답했다. 이교는 즉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삼도련님, 저는 당신이 옌샤오 씨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에게 다이아몬드나 요트 같은 것을 선물하는 것은 그가 억지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람들을 불러 손에 있는 모든 재산을 통계내서 애인에게 선물하다니.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과하게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평온하게 말했다.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증여할 수 있는 것들은 주로 부동산, 현금, 그리고 주식이었다. 그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은 당연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그의 행동은 이전보다 훨씬 더 요란했고 평소의 신중한 스타일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불과 하루 만에 거의 모든 훈월 그룹 직원들이 고위 임원들부터 평범한 직원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인을 위해 물 쓰듯 돈을 쓰는 것은 과연 삼도련님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었다. 사랑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것은 평범한 일이지만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정말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것들은 내 생일날 정확히 도착했다. 이교가 직접 사람을 시켜 가져와서 백영초가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생일 선물이라고 했다. 두꺼운 재산량도 계약서 한 묶음. 내가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즉시 내 것이 될 것이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볼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 어린, 무조건적인 사랑에 정말 감동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부자일 수 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들 다 방금 통계낸 거예요. 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이교의 표정은 나보다 더 복잡했다.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삼도련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신 지는 꽤 됐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섬 하나만 골라 그에게 말했다. 이 섬만 양도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세요. 이교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옌샤오 씨,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 번에 다 받으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조금씩 받는 게 더 좋아요. 그러고는 나는 부드럽게 섬양도 계약서를 펴서 내 이름을 서명했다. 이것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전부 그에게 돌려주세요. 돈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내 행동에 이교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칭찬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는 즉시 손을 들어 내 눈을 가리고 작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빨리 이것들 다 가져가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마음 바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호화로운 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동해도 이것들은 사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백영초를 사랑했고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것들은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그가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니 나는 오히려 손이 데일 것 같았다. 너무 무거웠다. 이교가 복잡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옌샤오 씨, 정말 다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내가 서둘러 그를 재촉했다. 이교는 변호사에게 눈짓하고 몇 걸음 걷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옌샤오 씨, 오늘 밤에 모시러 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후에 나는 수업이 있어서 저녁이 되어서야 백영초를 만날 수 있었다. 알았어요. 내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섬 양도 계약서를 들고 감개무량한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정말 언젠가 돈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서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몇몇 룸메이트들이 즉시 나를 둘러싸고 웃으며 시끄럽게 나를 불렀다. 옌샤오, 큰손 사모님 스폰 받으셨네? 나는 즉시 눈을 흐기며 그들을 쏘아보았다. 너희들 왜 미친 사람들처럼 그래? 한 친구가 희죽 웃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너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잖아. 사람들이 삼도련님이 전 재산을 너한테 다 줬다고 하던데.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정말로 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다. 온 인터넷이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사랑의 뇌가 녹은 조상님도 배삼도련님을 스승님으로 모셔야 할 판. 나는 그 놀리는 댓글을 보고 받지 않으면 정말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조만간 다 내 것이 될 텐데.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넣고 친구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힘들게 수업을 마치고 나는 짐을 챙겨 서둘러 떠나려는데 즉시 몇몇 룸메이트들에게 가로막혔다. 샤오샤오, 오늘 내 생일 아니야? 우리 같이 회식하러 가자. 나는 서둘러 손을 저었다. 하양할게. 다음에 가자. 오늘 밤은 정말 중요해서 가족들도 다 거절했어. 몇몇 친구들이 즉시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분명히 삼도련님이랑 약속이지. 나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맞아. 몇몇 친구들이 즉시 시끄럽게 놀렸다. 그럼 두 사람 즐거운 밤 보내. 빨리 넘어뜨려. 나는 기숙사로 돌아와 미리 준비해둔 드레스로 갈아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후 향수를 조금 뿌렸다. 나는 오늘 밤이 매우 아름다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때는 이미 10월 중순이라 저녁에는 약간 쌀쌀해서 백영초는 특별히 산 정상에 있는 개인 레스토랑 전체를 빌렸다. 자동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나를 산 정상의 레스토랑으로 바로 데려다 주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마침 해가 지평선 아래로 막 지기 시작할 때였다. 가을바람은 쌀쌀했고 노을은 매우 아름다웠다. 배경초가 안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숄이 들려 있었고 부드럽게 내 어깨에 둘러주었다. 들어가자. 안에서도 해지는 거 볼 수 있어.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순순히 그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레스토랑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공간은 조용했으며 분위기는 매우 로맨틱했다. 여기 와본 건 처음이야.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점점 차가워지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여기 화이향 요리가 꽤 맛있어.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 얼굴을 비추자 내 얼굴 윤곽이 이때 더욱 부드럽고 다정해 보였다.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려 약간 토라진 척했다.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배경초가 내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왜 안 받았어? 그는 당연히 내가 며칠 전에 거절했던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레스토랑에는 몇몇 종업원이 있었지만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다. 나는 부드럽게 드레스를 들어 올려 그에게 바싹 다가가 옆에 앉았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 거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야. 그가 부드럽게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애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저 너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주고 싶을 뿐이야.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내 붉은 입술이 그의 입술과 아주 작은 간격을 두고 살짝 속삭이며 놀렸다. 그럼 내가 정말로 가장 원하는 것은 먼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가 살짝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빛이 가라앉으며 나를 쳐다보았고 내 허리를 감싼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 샤오샤오, 뭘 원하는데? 나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잘 알잖아. 바로 그때 종업원이 다가와 음식을 가져다 주며 우리 둘 사이의 야릇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나는 입꼬리를 올려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아직 긴 밤이 남아있잖아. 이 레스토랑은 주로 화이향 요리를 제공했는데 담백하고 깔끔했지만 맛은 매우 훌륭했다. 단지 위치가 약간 외진 곳이라 그가 나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이곳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따가 식사 끝나면 우리 어디 가? 내가 그에게 물었다. 배경초는 계속해서 내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며 태연한 말투로 말했다. 아무데도 안 가? 식사를 마쳤을 때 그가 나를 위층으로 데려갔다. 이때서야 나는 이 레스토랑 위층에 초호화 객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침대 옆에는 큰 통유리창이 있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옌청의 모든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내가 야경을 감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창밖에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려왔다. 반짝이는 형형색색의 불빛이 즉시 내 눈에 비쳐 나를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이것도 당신이 준비한 거야. 내가 놀라서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가 뒤에서 나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여기서 불꽃놀이 금지 아니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몇 곳은 여전히 허용돼. 하지만 특별 허가가 필요하지.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밤하늘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불꽃송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화려함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정말 아름다워. 내가 살짝 속삭였다. 그가 살짝 고개를 숙여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아주 아름다워.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에는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나한테 키스 안 해? 나 20살 됐는데. 그가 가볍게 웃으며 내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였다. 너의 20살 생일을 축하해. 샤오샤오.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나를 자기 발 위로 올려놓고는 고개를 숙여 깊고 부드러운 키스를 해주었다. 나는 갑자기 등 뒤에 지퍼가 살짝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즉시 얼굴이 붉어져 서둘러 그를 살짝 밀어내며 작은 목소리로 상기시켰다. 먼저 씻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 그가 즉시 나를 번쩍 들어안고 부드럽게 욕실로 들어갔다. 같이 씻을 거야. 그날 밤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밤이었지만 내 인생의 첫 경험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다. 우리 둘 다 경험이 없어서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다. 처음에는 약간의 고통이 있었고 나는 정말 편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의 뛰어난 학습 능력 덕분에 두 번째는 훨씬 더 완벽해졌다. 마침내 나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순간 사랑과 열정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중독시키기 쉬웠다. 그의 낮고 매혹적인 목소리. 사랑해 라고 내 귓가에 울리는 한마디 한마디는 내가 평생 들어본 가장 달콤한 고백이었다. 내가 20살이 되던 해 나는 마침내 옌청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남자와 잠을 잤다. 내 인생 계획표에 나는 만족스럽게 굵은 선을 하나 그었다. 1년 후 그의 30번째 생일날 두 집안은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하고 10살 차이인 우리 커플의 혼사를 명확히 확정했다. 대학교 4학년 나는 순조롭게 졸업했다. 졸업가운을 입고 나는 대학교 4년 내내 온전히 사랑했던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는 내 가장 아름다운 청춘 시절 전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도 항상 그의 곁에서 성공과 영광을 함께 나누었다. 대학교 졸업 후 나는 계속해서 옌청대학교 대학원에 바로 진학하여 학문의 길을 계속 추구했다. 내 25번째 생일날 배경초는 공식적으로 나에게 청혼했다. 청혼은 화려하지 않았고 오직 우리 둘뿐이었다. 1년 내내 구름과 안개에 가려져 있던 남과 파와 봉이 마침내 그 희귀한 아름다움을 드러냈을 때, 그 순간 첫 햇살이 눈 덮인 산봉우리에 비쳤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내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나는 그를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좋아요.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이 시공초월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